이번 수업에서 우리는 공유 자원의 비극이라고 알려진 것을 시각화하는 한 가지 방법을 제공합니다. 이전 수업에서 여러분은 공유 자원의 비극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공유 자원의 남용에 따른 시장 실패가 공유 자원의 비극입니다. 이전 수업에서 배웠다시피 공유 자원은 개인이나 국가가 소유하지 않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자원입니다. 이전 수업에서 논의한 공유 자원의 몇 가지 사례는 어류, 산림, 대기, 몇몇 다른 사례로는 비옥한 토양, 땅에 묻어있는 광물, 화석 연료 등입니다. 이러한 자원의 대부분은 개인이 소유하지 않습니다. 이것들은 국제 해역에 있기 때문에 특정 국가의 소유 여부가 불분명하며 소유권을 양도하는 것이 불가능한 세계 자원입니다. 이전 수업에서 나는 이러한 자원의 사용 방식에 따라 부정적 생산 및 소비 외부성이 발생해 사회 전체 후생의 손실을 초래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원이 지속 불가능한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수업에서 저는 공유 자원의 비극이라는 시장 실패를 시각화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 수요 공급 다이어그램을 이용하겠습니다. 이번 수업을 위해서 어류 시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히 외해 어류인 참치를 예로 들겠습니다. 종이 다른 외해 어류도 같은 상황을 보여주기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아마존의 천여림과 같은 사례도 가능합니다. 또는 인구 증가에 따른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토지 이용이 확대되고 있는 저개발 국가의 농지 사례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수십 년 전만 해도 외해의 참치 공급이 높은 수준이라 모두 완벽하게 비탄력적이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공급이 비탄력적이란 말은 어느 시간대를 기준으로 해도 바다에는 특정 수량의 물고기만 존재했다는 말로 물고기의 공급량은 물고기 가격의 변화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천연자원입니다. 이것은 기업이 공장에서 생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에 반해 특정 제조업체의 제품 공급 곡선은 우상향 경사도인데 이는 기업이 더 높은 가격대에 더 많은 재화를 생산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대자연은 가격 신호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해의 물고기에 대한 우상향 공급 곡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공급 곡선은 완전 비탄력적입니다. 이 경우에는 S1이란 공급이 전 세계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총공급량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공급이라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요 곡선을 시연하겠습니다. 이 곡선은 우하향 수요 곡선입니다. 물론 이것은 참치 소비자의 한계 편익을 나타냅니다. 참치 가격이 낮을수록 그 사회에 속한 사람들의 수요량은 더 증가합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우리의 가정은 참치가 풍부하기 때문에 매우 낮은 사적 한계 비용으로 참치를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해도 참치를 추가로 획득하는 비용은 제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치가 넘쳐나는 풍요의 세계에서는 가격이 사실상 제로임을 알고 있습니다. 참치 채취에 드는 한계 비용이 제로일 때는 바다에서 매우 저렴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보다시피 가격이 제로일 때 참치 수요량 QT가 즉 수요 곡선과 수량축이 교차하는 지점이 자연이 공급해주는 공급량의 한참 밑도입니다. 수요량과 공급량 사이 차이가 존재하는데 일종의 잉여 참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는 풍부한 천연자원을 나타냅니다. 사회는 아직 참치 소비에서 희소성에 직면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구가 증가하면 어떤 결과가 될까요? 하나의 시나리오를 보여드립니다. 수십 년이 흘러 수요가 증가합니다. 증가하는 인구를 먹여 살릴 단백질 수요가 증가하니까요. 따라서 참치 수요가 결국에 외향 이동합니다. 이걸 D1이라고 부릅시다. 이것은 아마도 수십 년 후가 될 수도 있고 아마도 한 세기 이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인구 증가 탓에 수요가 증가합니다. 여기서 수요의 결정 요인은 소비자의 숫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증가하면서 외해에서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 온갖 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합니다. 하지만 바다에서 구할 수 있는 참치의 공급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부들이 증가하는 참치 수요를 맞추다 보면 공급은 결국 감소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치가 낚시를 통해 잡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새로운 공급을 S2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즉, 참치 가격이 제로에 머무른다면
다시 말해 사람들이 이 자원을 풍부하다고 희소해지고 있지 않다는 식으로 취급하면 새로운 수준의 수요에 따른 수요량은 QT1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연에 의한 공급량은 QS1이 될 겁니다. 지금 우리의 형편은 풍요로움이 아니라 더 이상 참치 잉여는 존재하지 않으며 그 대신에 부족으로 귀결됩니다. 그리고 천연자원의 풍부함에 직면하기보다는 이제 사회는 희소성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때 비교적 풍부했던 자원이 지금은 상대적으로 희소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논리를 이어갑시다. 인구 증가로 인해 수요가 계속 증가한다면 어떤 결과가 될까요? 수요 곡선은 계속해서 외향 이동하게 되면 DE가 됩니다. 그러면 바다 자원 채취가 계속되는 탓에 놀랄 것도 없이 공급은 계속 감소합니다.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천연자원의 가격을 정할 효율적인 방법이 없는 한 우리는 가격이 제로에 고정되었다고 가정합니다. 사람들은 이 자원을 여전히 상대적으로 풍요로운 자원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여전히 사적 소비 편익에 기초해 이 자원을 소비합니다. 따라서 현재 수요량은 Q3이지만 공급량은 QS3으로 감소합니다. 보시다시피 세계는 천연자원 감소에 따른 희소성에 직면해 있습니다. 가용한 참치의 부족은 확대되고 있고 희소성은 심화하고 있습니다. S3과 D2에 의해 묘사된 시나리오에서 세계는 공유 자원의 비극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 메커니즘이 없는 상황에서 가격이 제로로 유지된다면 수요량이 공급량을 훨씬 능가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치나 수산물과 같은 자원의 부족이 실제로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사회 전체의 총 후생 손실입니다. 이 경우 어자원 남획으로 인해 어자원이라는 재생 가능한 자원 획득의 자원이 과다 배분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장 실패의 해법은 무엇일까요? 분명히 필요한 것은 효율적인 가격 책정 메커니즘입니다. 초기의 수요와 공급 수준에서 즉 수요가 D이고 공급이 S1일 때 균형 가격이 제로임을 주목하십시오. 사실 제로란 가격은 초기의 수요와 공급 수준일 때는 그냥 괜찮았거든요. 왜냐하면 가용한 참치가 풍부했으니까요. 하지만 수요가 D1로 증가하고 공급이 S2로 감소함에 따라 달라지기 시작했어야 했던 것은 참치 가격의 상승입니다. 실제로 물고기를 잡는 어부를 놓고 볼 때 참치 채취에 드는 비용이 증가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가격 상승 대신에 벌어진 일은 가격이 제로 상태를 유지하면서 앞서 도식화했듯이 참치 부족으로 귀결되고 말았습니다.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 D2가 되고 공급은 S3으로 감소하니까 그에 따라 가격이 상승했어야 했습니다. 이제 천연자원은 갈수록 희소해지고 있으니까요. 이것을 P3으로 간주합니다. 하지만 가격 메커니즘이 없는 상황에서 가격이 제로를 유지하면서 수요량이 공급량을 훨씬 능가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명하게 천연자원의 적정한 가격을 지정하는 가격 책정 제도가 없을 때 천연자원이 자유시장에 의해서 남용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시나리오는 다른 많은 시장에서 그대로 재현될 수 있습니다. 단지 외해 어류에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명확한 소유권이 없는 여하한 천연자원은 자유시장에 의해 과소평가되는 경향이 있을 겁니다. 실제 채취 종사자들에게는 사회 전체에 전가되는 비용보다 천연자원을 채취하는 비용이 훨씬 저렴합니다. 우리는 결국 재생 가능하거나 재생 불가능한 천연자원의 과잉 생산과 과소비로 인한 시장 실패를 겪게 됩니다. 이에 대한 가능한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재생 불가능 천연자원이나 재생 가능 천연자원의 과소비 및 과잉 생산을 방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정부나 몇몇 국제기구는 이러한 자원의 효율적인 가격을 책정하는 방법을 찾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재화의 생산자 또는 이러한 재화의 채취자에게 재화 소비 및 생산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더 정확하게 반영하는 사적 비용을 부과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책 이반자들이 감소하는 재생 가능 천연자원과 재생 불가능 천연자원에 대한 공급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걸 동원합니다. 교정적 조세, 거래할 수 있는 면허 또는 채취 할당량,
또는 단순히 제한 또는 금지 등을 동원합니다. 이러한 대응책은 각각 장점이 있으며 대책 중 일부는 단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각각의 대응책을 어떤 식으로든 천연자원의 생산자와 채취자에게 부과합니다. 몇몇 대책은 비용을 늘리도록 하는 것으로 정확히 말해 지구 환경에서 재화를 채취하는 비용을 내부화하도록 하는 겁니다. 물고기 같은 것을 놓고 보자면 어족 자원을 건전하게 유지하자는 것이지 아예 채취를 못하게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 최적 채취량 수준이 존재합니다. 우리 그래프에서 QS3과 QS1과 QS 모두가 외해 참치의 효율적인 채취 수준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재화의 가격을 부과할 방법이 없는 자유시장 체제에서는 사회적 최적 수준을 반영하는 가격을 부과할 방법이 없으므로 과대한 수준의 자원 채취로 귀결됩니다. 따라서 재생 가능하거나 재생 불가능한 천연자원의 가격을 효율적으로 책정하는 방식을 통해 사회적 최적 채취 및 소비 수준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격 제도가 없다면 공유 자원의 비극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는 우리는 재생 불가능 자원이건 재생 가능 자원이건 사회적 최적 수준을 초과하여 소비합니다.